아빠가 죽어가요! 미진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찢어 놓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모니터에 심박수가 미친 듯이 요동쳤고 붉은 경고등이 온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60대의 대식은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강경변 말기, 시한부 일주일,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의사의 선고가 가족들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해숙은 무너져 내리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었고 두 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드라마 리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중환자실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대식의 심박수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의 입술은 퍼렇게 변해가고 있었고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목에서 그르렁거렸습니다. 한때 떡 벌어진 어깨를 자랑하던 60대의 사내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간호사가 외치자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링거 교체, 산소 마스크 조정, 약물 투여. 그들의 손놀림은 현란했지만 모니터의 숫자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80, 75, 70. 유리문 밖에서 해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제발, 제발 버텨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사흘째 병원 복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를 두드리며 울먹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갈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렇게 쓰러져 가는 걸 지켜보는 건 폐부를 찌르는 고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두 딸이 뛰어왔습니다. 파자마 위에 대충 걸친 외투, 구겨진 신발. 새벽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달려온 미진과 아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해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진이 언니 손을 꽉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요. 농담도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했었죠. 하지만 강경변 말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독리를 숨기고 있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삼켜버리려 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친 얼굴, 무거운 한숨.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간 이식. 그 두 글자가 복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해숙이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식받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대기자도 많고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까지 맞아야 해서 미진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가족이면 되잖아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때 다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갔고 유리문 너머로 대식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해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딸들이 부축했지만 그들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대식이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가슴 압박, 전기 충격, 약물 투여. 1분, 2분, 3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유리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해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진과 아진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의사가 다시 나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길어야 일주일.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말을 잇지 못하는 의사.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가족들에게 아침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지금 이 병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한 사람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의사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간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해숙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미진과 아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예요? 뇌사자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체 기증자입니다. 그것도 환자분과 같은 연배에. 아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아는 사람? 가족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식과 같은 나이대라면 60대, 그 나이에 간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것도 이 새벽에 이렇게 급하게. 검사를 더 해봐야 하지만 혈액형과 기본 조건은 일치한다고 합니다. 지금 오고 있대요. 희망. 처음으로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큰 결심을 한 걸까요? 병실 안에서 대식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가슴은 아직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간신히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를 살리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원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한 남자가 친구를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주기로 결심하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철이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무철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아직도 탄탄한 체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정말 결심하신 겁니까? 생체간 이식은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무철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단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그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욕심이 아니에요. 진짜 친구를 살리고 싶습니다. 진짜 친구.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무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대식과 함께 시작했던 사업, 그리고 형 규태의 배신, 모든 걸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 대식은 그를 외면했었죠. 아니,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규태가 대식의 처남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40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연히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갔고 동창회에서도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대식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철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아내 미자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남편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가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미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몰라요? 작년에 심장 스텐트 시술 받은 거 잊었어요?
혈압약도 매일 먹고 있잖아요. 무철이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자야, 나도 알아. 하지만 대식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40년을 남남처럼 살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 때 그 사람이 뭘 해줬어요? 미자의 외침에 무철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식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원망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친구였어. 20살부터 함께했던 친구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무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대식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미래를 꿈꾸던 날, 첫 사업을 시작하며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던 날,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진 그날까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수술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합니다. 간의 약 60%를 떼어내는 수술입니다. 회복 기간도 최소 3개월이고 합병증 가능성도 다 들었습니다. 무철이 의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관자놀이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결심을 굳히려는 듯 그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검사든 뭐든 지금 당장 시작하죠. 미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무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무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진태, 규태의 동생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철 형님, 저 진태입니다. 형님이 대식 형 도와주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진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이, 규태 형이 정말 죄송하다고 구치소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형님께 너무 큰 잘못을.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전화 받은 거 아니야. 무철이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계속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식 형을 살려주셔서 저희가 평생 갚겠습니다. 무철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갚는다. 그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빨리 시작합시다. 시간이 없잖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검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이제는 남편을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철의 얼굴에는 이미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무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식아, 조금만 버텨. 내가 갈게.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린 친구잖아. 구치소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회색 콘크리트 벽을 비추고 있었고 철제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규태가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거만하게 치켜 올렸던 턱은 이제 축 처져 있었고 번들거리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탐욕으로 번뜩이던 눈동자는 이제 후회와 자책으로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묵비권 행사하실 겁니까? 규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라진 입술을 핥으며 그는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처음으로 또렷했습니다. 아닙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이 놀란 듯
펜을 멈췄습니다. 일주일째 입을 다물고 있던 규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규태는 수갑찬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비자금 조성도, 배임도, 횡령도 다 제가 주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탐욕을 채웠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아들 민용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가장 부끄러운 아버지가 됐네요. 규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며느리와 곧 태어날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붙여준 태명, 콩콩이.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라게 될 겁니다. 그 생각에 규태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40년 전 일도 고백하겠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오래된 사건이었지만 규태는 계속했습니다. 무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 남편 대식이와 함께 사업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들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서류를 조작하고 결국 무철이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무철이 무릎 꿇고 울던 모습, 대식이 괴로워하던 표정. 그때는 그저 승리감에 취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악마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 후로 잘 살았습니다. 아니, 잘 사는 줄 알았죠. 회사도 키우고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결국 똑같은 짓을 반복했네요.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조사관이 녹음기를 확인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규태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면회 온 동생한테 들었습니다. 대식이가 죽어간다고, 그리고 무철이가 간을 기증한다고. 순간 규태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빼앗은 사람이 제 동생을 살리려고 목숨을 건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 발끝에도 못 미치는 벌레만도 못한. 규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조사관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에 규태의 흐느낌만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규태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서고 싶습니다. 민용이가, 콩콩이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아니, 너무 늦었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용이 부부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룩했습니다. 규태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모든 처벌을 받겠습니다. 숨긴 것도 다 내놓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도 하고 무철이한테도 사죄하고 싶습니다.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자백하시는 겁니까? 변호사와 상의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심했어요. 규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조사실 밖에서 진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동생은 형의 변화를 믿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규태가 나왔을 때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 진태야, 무철이한테 전해줘.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규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속죄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2시 무철의 집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무철이 문을 열자 진태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진태는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무철 형님. 진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그날 이후 규태의 동생과 마주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철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은 진태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님이 대식형을 위해 간 이식을 결심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무철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굽힌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형님께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앉으세요. 무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진태가 다시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빽빽하게 쓰인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형님, 이건 우리 형이, 규태 형이 구치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피해 배상 계획서예요. 무철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태의 떨리는 필체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편지에는 40년 전 일에 대한 상세한 고백과 사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서류를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 후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무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형님께 배상하겠다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일단 제가 준비한 겁니다. 형님이 잃으신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무철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서글픔, 그리고 묘한 허탈감. 돈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진작 끝났겠죠. 진태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자존심도 잃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죠. 무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진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대식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원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어요. 결국 우린 다 늙어가고 언젠간 죽을 텐데 원망만 하다가 끝낼 순 없잖아요. 무철이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배상 계획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규태가 정말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려는 게 보였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심지어 개인 소장품까지. 형님이 구치소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울면서 형님 이름을 부른다고. 진태의 말에 무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단하게 얼어있던 얼음덩어리가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규태 형이 정말 변하려는 걸까요? 무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태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봤습니다. 아들 민용이와 손주 생각하며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어요. 무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끝내고 생각해보죠. 지금은 대식이 살리는 게 먼저니까. 진태가 다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태가 나간 후 무철은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규태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철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있어서 대식이가 살 수 있다니.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사람이 될 기회를 얻었다니. 평생 갚으며 살겠다. 무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용서. 그 무거운 단어가 처음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해의 다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놓이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6시, 병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두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혜숙과 딸들, 그리고 미자와 그녀의 자녀들. 서로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얀 수술복이 그를 더욱 창백해 보이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미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무철의 아내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걱정 마. 둘 다 건강하게 나올 거야. 혜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철 앞에서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철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됐습니다. 대식이는 제 친구니까요. 무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우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진과 아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를 살려줄 은인 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무철을 부르자 그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그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철이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식아,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줄게. 우리가 친구잖아.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며 수술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대기실로 이동했지만 아무도 앉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미자는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냈고 혜슬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미진과 아즈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8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무사합니다. 간 이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순간 대기실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혜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헐떴습니다. 살았어. 우리 남편이 살았어. 미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진과 아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살았어. 무철 아저씨 덕분에 아빠가 살았어. 의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무철 씨는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대식 씨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식된간이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입니다. 기적! 그 단어가 모두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40년의 원망을 넘어선 우정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무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정말. 무철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부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안감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대식이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의료진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습니다. 혜숙이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무철 씨가 당신을 살려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병원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오랜 원망이 용서로 바뀌었으며 깨어진 우정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이 특별한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60대 나이의 친구를 위해 간을 기증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날 병원에는 기적이 깃들었습니다. 의학의 기적이 아닌 인간의 선함과 우정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